안녕하세요. 역서돋보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사 10부입니다. 미 육군에서 메가더 장군의 주장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만, 오키나와로 가자는 미 해군의 작전이 아닌 1944년 9월 필리핀 탈환전을 승인했습니다. 1944년 10월 필리핀의 레이테 섬의 상륙, 미 해군은 레이테 서섬을 사수하기 위해 일본 해군과 레이테 만해전에서 승리하였고 1944년 12월 레이테 섬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1945년 1월부터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이자 가장 메인 섬이었던 루손섬 장악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1945년 3월이 되면 사실상 미군이 루손섬마저도 장악하면서 필리핀을 완전히 탈환하게 됩니다. 한편 미 해군에서는 대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대신 필리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주도권을 육군에게 뺏겼다고 생각했던 해군은 대만은 어쩔 수 없고 대신 오키나와를 공격하고 싶어 했죠. 해군이 오키나와를 원하던 것을 파악하고 있던 육군에서는 정치적 딜을 제안합니다. 해군의 오키나와 점령전에 육군이 도울 테니 이에 앞서 미 육군이 먼저 이오지마 섬 점령에 이 해군이 육군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이오지마 섬은 일본과 사이판 사이 정 가운데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한 섬으로 화라산이 있는 화산섬이랍니다. 그런데 미군과 국방부 내 여론은 이오지마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컸습니다. 미국 내 회의적인 여론을 의식했던 미 육군은 미 해군에게 상부상조하면서 이오지마 공격을 지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미 해군도 추후 오키나와 작전의 담보로 이오지마 공격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렇다면 육군은 왜 이오지마를 원했을까요? 1944년 6월에서 7월 사이판 전투와 필리핀 해해전 그리고 괌 탈환전으로 마리아나 제도를 장악한 미 육군은 이 마리아나 제도를 폭격기 기지로 활용합니다. B-29 폭격기들이 마리아나 제도의 비행장과 활주로를 이용해 이후 일본 본토 폭격 작전을 나섰으나 그 효과가 매우 미비했습니다. 육군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나 제도가 일본에서부터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중간 기착지로 이오지마 섬을 활용하면 분명 효과적으로 폭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육군 쪽에서 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폭격기 중간 지점 활용 그 외적으로는 딱히 이오지마의 중요성이 없었지만 육군은 일본 본토의 폭격을 고려해서 이오지마 섬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때는 필리핀에서 한창 이 루손섬의 마닐라 등지에서 루손섬 장악을 위한 전투가 이어질 때였습니다. 이때 동시에 미군은 이오지마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이오지마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중장이 이끄는 2만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미군이 언젠가 이오지마로 오리라 예측을 하고 있었고 지하 갱도를 비롯해 섬 곳곳의 방어 장비와 시설을 대폭 강화해 두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해병대 3개 사단이 이오지마에 상륙했습니다. 미군은 상륙 작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간 태평양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상륙 작전을 펼쳐보였습니까? 그때마다 일본군은 매번 똑같은 전술을 펼치니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선 미군이 상륙할 때 일본군이 가장 격렬하게 상륙을 저지하겠죠. 이 맹렬히 싸우다가 미군이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교두보를 마련해 놓으면은 야밤에 이 반자의 돌격을 해오는 게 일본군의 변하지 않는 방어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오지마 상륙 작전에서는 일본군의 저항이 별로 없었고 미군은 생각보다 손쉽게 상륙합니다. 일본군이 미군에게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던 미군은 더 내륙으로 힘차게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게 구리바야시의 작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반자의 돌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구리바야시는 기존의 작전을 모두 고치기로 결심, 미군이 상륙할 때가 아니라 상륙하고 나서 몇백 미터 정도 더 들어왔을 때 매복시켰던 부대로 기습하는 것이 그의 작전이었고 구리바야시의 반격은 미군에게 제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해병대 사상자가 2,000명 이상 속출합니다. 이오지마 전투 총통 틀면은 6만 명 중에서 8,000명이 죽고 2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작 한 달 만에요. 이오지마 전투 도중 구리바야시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미군에게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군에게 공포심과 일본 본토에 대한 전쟁의 부담감을 주기 위함이었고 일주일을 목표로 했던 이오지마 전투가 한 달이나 걸리면서 그만큼 많은 사상자를 냈고 미군 전체에 엄청난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미군은 물량으로 밀어붙였고 일본군은 2만 3천 중에서 1만 7천 명이 전사합니다. 일본군이 만들어놓은 지하 갱도는 미 공병대가 엎어버리면서 일본군 상당수가 생매장 당해버렸죠. 밀리다 밀린 구리바야시는 결국은 반자의 돌격을 시전하면서 부하들을 사주로 몰아세우고 그만큼 사상자도 많이 나왔던 거죠. 구리바야시도 전사하고요. 우리 한국인 노무자들도 많았습니다. 2월 19일 첫 상륙작전을 한 이후 3월 26일 미군은 이오지마를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에선 몇 가지 명장면들이 있었는데 토니 스타인이라는 상병은 전투 도중 전세가 열악하자 이 전투기에 달려있던 기관총을 빼내 개조를 한 뒤 그 기관총으로 싸우기도 하였으며 허셜 우드로 윌리엄스라는 상병은 화염방사기로 4시간 동안 일본군 7개의
도시의 진지를 개박살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고 이 미군들이 이오지마의 고지 쓰리바치산 정상의 성조기를 개항하는데 이때 이 장면을 종군 기자가 찍었고 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 전체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루스벨트는 이 사진의 감동을 받아 프로파간다로 활용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미국의 승리를 자신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미 해병대에서 가장 프라이드 있게 생각하는 사진이 이오지마의 깃발이라고 불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이죠. 최근까지도 이오지마 바다에서는 이오지마 전투 당시 훼손되었던 군함들의 파편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이오지마 전투를 소재로 영화를 2편이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깃발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인데요. 2편 모두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약속대로 미 육군이 원하던 이오지마를 해군의 협조로 탈환하였으니 이젠 미 해군이 원하는 오키나와를 육군이 협조하여 공격할 순서였습니다. 우선 이오지마를 점령해서 미 육군 소속 항공대의 폭격기들이 이오지마를 기지로 삼아 오키나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일본 남부의 규슈섬을 폭격하여 일본의 항공전력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육군의 지원으로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오키나와 전투에 투입되는 병력으로는 미 육군 18만 명에 미 해군 무려 35만 명이라는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 미군 단독으로 전개하는 전투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오키나와에는 과거 류큐 왕국이 있었으나 이제 가제국주의 반열로 들어선 일본이 가장 먼저 식민지화한 곳이 류큐였고 이곳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해 이 시점엔 오키나와는 이미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를 지휘하는 미 해군 사령관은 레이먼드 스프론스 제독이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상륙날이 디데이라면 오키나와의 상륙작전의 상륙날은 엘데이라고 했답니다. 상륙날은 4월 1일, 상륙 지점은 하구시만. 미 해군이 오키나와 전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병력뿐 아니라 화력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4월 1일 전에 항공기 폭격 및 함대의 지원 포격으로 무려 일주일간 퍼붓습니다. 함포 사격만 1만 3천 발, 함재기 폭격 3천 발을 퍼부었죠. 상륙 당일이었던 4월 1일 하루에만 4만 발 이상의 함포를 쐈습니다. 일본군은 철의 폭풍이라고 불렀다죠. 그리고 하구시만에 상륙 성공합니다. 오키나와에서의 전투는 이오지마 때와 흡사했습니다. 우선 미군이 상륙하는 그 시점에는 일본군이 별달리 정하지 않다가 상륙 후 어느 정도 미군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집중포화를 쏟아붓죠. 이런 형태의 일본군 방어는 그간 일본군이 보여주지 않았던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만 행했던 전술이라 이 미군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크게 당했습니다.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목표도 미군을 상대로 승리한다거나 미군을 섬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의 목표는 줄 수 있는 피해를 미군에게 다 주도록 하고 최대한 미군이 일본 본토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을 끌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오키나와 곳곳에 이 지하구를 만들고 또 오키나와의 동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곳곳에 숨어 매복 작전으로 미군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답니다. 그나마 이오지마에서 비슷한 전투를 해봤기에 이 화염 방사기를 동원하였고 심지어는 엠포 셔먼에다가도 화염 방사기를 달았죠. 하구시만에 상륙한 미군은 북쪽과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북쪽의 경우는 이 오키나와 섬의 중심지가 아니어서 4월 내로 전부 점령이 되지만 남쪽의 경우 저항이 매우 강렬해서 전부 점령하는 데만 3달이나 걸렸습니다. 남쪽에서 미군이 고전을 면치 못한 건 일본군의 병력이 남쪽에 모두 집결해 있던 것도 있지만 미군의 상륙 지점이었던 하구시만에서부터 오키나와의 수도 슈리섬까지는 이 몇 겹의 능선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방어에는 이 최적의 지형이었습니다. 하구시만에서 슈리성으로 진격하는 루트에서 1차 방어선은 가카지 능선이라는 곳인데 이 능선 하나 돌파하는데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4월 말이나 되어서야 가카지 능선 하나를 돌파하죠. 두 번째 방어선은 마에다 능선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나 동굴기지를 이용한 일본군의 맹렬한 정이 이어졌고 이 미군의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핵소고지 전투입니다. 핵소고지라는 이 준엄한 절벽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싸운 전투인데 핵소고지라는 영어로 만들어졌죠. 핵소고지를 비롯한 마에다 능선 전선에서 이 미군이 막대한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미군이 점진적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물량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피해는 커도 결론은 미군의 승리였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전투에서 거의 지고 있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최후의 공격을 하자며 대규모 공세를 위해 미군 진지로 돌격했습니다. 그간 미군이 애를 먹었던 건 동굴에 숨어있어서 매복으로 공격하던 일본군이었는데 총 반격에 나서기 위해 숨어있던 일본군이 전부 다 나와 모습을 드러내자 그대로 타격이 되었고 이때다 싶은 미군의 엄청난 화력이 쏟아져 일본군 60%가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능선이었던 마에다 능선도 무너지게 되었죠. 이때가 5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저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를 지키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병력이 증파되니 바로 일본 전함의 자랑
야마토 전함이 오키나와를 구하러 향합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마지막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